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금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열된 랠리 뒤에 찾아온 숨 고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초 중순 전 세계 금 가격은 온스당 3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실제로 10월 중 금값은 300달러를 넘는 구간에서 거래되며 직전 고점을 다시 쓰는 강세장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11월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11월 중순에는 한때 100달러 안팎까지 밀리며 투자자들에게 이제 정점 찍은 것 아니냐는 불안을 줬죠. 하지만 12월 2일 현재 다시 온스당 200달러 안팎, 시세에 따라 200, 250달러 구간에서 움직이면서 6줄의 고점 부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급등 단기 조정 재차 고점권 안착이라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 속 조정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10월 랠리의 배경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금값 급등의 1번 동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였습니다. 시장은 이미 2025년 말, 2026년 초를 향해 갈수록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강하게 반영했습니다. 실질금리, 명목금리, 물가상승률가 내려갈수록 금에는 구조적으로 호재인데 연준이 추가 인상 대신 동결 인하 쪽으로 방향을 튼 순간부터 자금은 위험자산 일부와 현금에서 빠져나와 금, 은 같은 실물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2025년 들어 이어진 지정학적 리스크, 예를 들어 중동, 동유럽, 동아시아를 둘러싼 갈등, 남중국해,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등은 언제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르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주식 채권이 아닌 진짜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를 자극했고 그 수혜의 가장 앞에 선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실제로 10월 랠리 국면에서 금은 위험자산이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동력은 달러의 방향성입니다. 금은 여러 자산들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 달러와의 역상관 관계가 가장 뚜렷합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로 표시되는 금의 상대 가치가 떨어지는 구조이고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같은 온스의 금이라도 더 높은 달러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2025년 들어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국채 발행 급증, 그리고 글로벌 남반구 브릭스 국가들의 미국 국채 매도 확대 등은 달러의 절대적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키웠습니다. 중국은 2010년대 초 1조 달러를 훌쩍 넘게 보유하던 미 국채를 2025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다른 신흥국들 역시 자국 통화 방어에 급급해 미국 국채를 추가로 사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보다는 달러 약세, 변동성 확대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고 그 반대편에 있는 금에는 구조적인 상승 압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기관 투자은행들의 시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금 가격 전망 리포트가 가끔씩 나오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글로벌 IB들이 앞다투어 금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HSBC는 2026년 상반기 안에 금값이 온스당 5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2025년 평균 가격도 45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메이저 컨설팅사와 다른 투자은행들 역시 2026년 50달러 테스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일부는 200, 300달러까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형 기관들의 시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한 단기 모멘텀 플레이가 아니라 구조적인 자산 배분 대상으로 금을 보는 시각이 강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10월의 급등은 금리 인하 기대 더하기 지정학적 불안, 더하기 달러 약세 기대, 더하기 기관들의 구조적 수요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생긴 랠리였고 이후 11월 조정은 너무 빠르게 오른 가격에 대한 자연스러운 되돌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1월 중 연준 일각에서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의 매파적 멘트가 나오고 일부 지역 분쟁 뉴스가 일시적으로 잦아들자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300달러 근처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100달러대까지 눌리는 조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조정 과정에서도 추세선이 깨지지 않았고 다시 200달러 위로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12월 2일 기준으로도 금은 여전히 6줄의 고점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의 매수,
ETF 유입, 개인 기관의 실물, 파생 상품 수요가 모두 살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11월의 움직임은 끝났다가 아니라 시작된 슈퍼사이클 안에서 처음 맞이한 강도 높은 숨 고르기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숫자로 보면 4, 300, 4, 100, 4, 200, 제한차기라는 흐름이고 펀더멘털로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구조적 인플레이션, 달러 신뢰 약화, 지정학 리스크 상수화라는 네 가지 축이 여전히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지금의 조정을 슈퍼사이클 초입에서 주어진 매수 구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 가격을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금이 주식, 채권보다도 달러와 가장 강하게 역상관으로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감이 더 잘 오는데요. 2025년 12월 2일 기준으로 대표적인 달러 지수는 99선, 세부적으로 99.4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한때 110을 넘어섰던 고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금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025년 들어 금은 온스당 약이 600달러 수준에서 출발해 현재 200달러 안팎까지 올라오면서 연초 대비 약 6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달러가 강세를 보이던 구간에서 벗어나 100 아래로 내려앉는 동안 금은 정반대로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그림이 매우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달러와 금이 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기관, 개인 투자자는 금을 살 때 대부분 달러를 내고 금을 사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강할 때는 같은 온스의 금을 사기 위해 더 많은 실질 구매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 수요가 꺾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라는 종이 자산을 들고 있는 것보다 실물 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금으로의 구조적 이동이 본격화됩니다. 이런 흐름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2024년 말까지 4.25, 4.5%에 머물던 연준의 기준금리는 2025년 9월 4.25%, 10월에는 3.75, 4%로 두 차례에 걸쳐 인하가 이루어졌고 시장은 12월 FOMC에서 추가 25p 인하 가능성을 80% 이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명목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2%를 뚫고 3% 안팎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금 가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질금리, 명목금리, 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깊게 내려갈수록 금 가격은 강한 상승을 보여왔고 지금도 같은 패턴이 재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축은 세계 준비통화로서의 달러 위상 변화입니다. IMF, COFR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은 2000년대 초 70%를 넘었지만 2025년 중반에는 56% 수준까지 내려와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달러가 압도적인 1위인 것은 맞지만 추세 자체는 분명히 조금씩 달러에서 다른 통화 자산으로 분산되는 방향입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제재, 해외 준비 자산 동결, 스위프트, 배제 같은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미국이 마음먹으면 어느 나라든 달러 결제망에서 잘라낼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진 것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 결과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금 매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왔습니다. 이런 흐름이 쌓이면 쌓일수록 달러는 예전만큼 압도적인 절대 안전자산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그 빈자리를 탈달러 해지 수단으로서의 금이 채워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약달러 관세 정책 기조입니다. 2025년 1월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 수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고율 관세와 통상 압박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한 달러는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관세 정책과 상충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트럼프 본인이 달러가 너무 강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온 만큼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달러가 일정 부분 약세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 경제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세와 제재가 강화될수록 글로벌 무역 투자 흐름은 불안정해지고
이는 다시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악순환 아닌 선순환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달러 약세 더하기 실질금리 하락 더하기 지정학 리스크라는 삼각 구도가 1, 2년짜리 단기 스토리가 아니라 최소 3, 5년은 이어질 구조적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말금 가격이 온스당 4,9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여러 컨설팅 리서치 기관은 50달러 테스트 가능성을 기본 시나리오로 두고 있습니다. HSBC 역시 2025년 평균 3,455달러, 2026년 평균 3,950, 4,400달러 구간을 제시하며 이번 랠리가 202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의 공통분모는 결국 하나입니다. 달러의 절대적 위상은 조금씩 내려오고 실질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할 가능성이 크며 지정학 통상 리스크는 상수라는 인식입니다. 요약하면 달러와 금의 관계를 숫자로 풀어보면 현재 상황은 DXY100 아래, 실질금리 하향, 준비통화로서의 달러 비중 하락, 트럼프 2기 관세 리스크, 중앙은행, 기관의 금 매입 확대라는 5가지 요소가 동시에 금의 슈퍼사이클을 지지하는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구간에서 달러가 다시 강해지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 금 강세의 구조적 레짐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포지션을 설계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의 슈퍼사이클을 이해하려면 달러 미국 국채중앙은행 금매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직도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절반 이상이 달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IMF 코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외환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은 57.8%로 20여 년 전 70%를 넘던 수준에서 꾸준히 내려와 30년 만에 저점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데이터만 봐도 달러 비중은 57.4%대로 더 낮아졌고 2025년 1분기에는 56%대까지 밀려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아직도 1위는 달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과거처럼 모든 나라가 달러와 미국 국채만 믿고 가는 시대는 아니고 점점 달러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제재 정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자산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해답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금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중앙은행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월드 골드 카운슬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2022년에 1,82톤, 2023년에 1,37톤, 2024년에도 1,0톤이 넘는 금을 매수했습니다. 2010, 2021년 연평균 매수량이 약 470톤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최근 3년은 평균의 2배 이상을 산 역대급 매수러시입니다. 이 결과로 2009년 26,000톤이던 글로벌 중앙은행 금 보유량은 2024년 32,000톤 수준까지 올라섰고 일부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금은 글로벌 공식 준비자산의 약 20%를 차지하며 유로를 제치고 달러 다음 칸은 2위 준비자산이 되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대규모 매수가 가격이 오르니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의 자산 배분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러시아 외환 보유고, 동결, 스위프트 배제 같은 사례를 지켜본 신흥국 브릭스 국가들은 언제든지 미국과 서방이 마음만 먹으면 달러 표시 자산을 묶어버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한 손으로는 미국 국채를 줄이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금을 사들이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를 보면 이런 흐름이 잘 보입니다. CEIC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2013년 11월 1조 3, 167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왔고 2025년 2월 기준 보유액은 약 7,843억 달러 수준으로 정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중국은 약 533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처분했고 같은 시기에 브릭스 국가들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국채 보유를 줄이며 금 보유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ING 리포트에 따르면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는 전 세계의 40%를 넘고 이들 블록에서 금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즉,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의 금 매수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탈달러 제재 리스크 회피 전략의 핵심 축인 셈입니다. 중앙은행 수요의 비중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WGC와 여러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금 수요 중 중앙은행 비중은 약 20%를 넘어섰고 일부 분석에서는 23% 수준까지 추정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금 수요의 대부분이 보석 공예품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가격을 결정하는 큰 손이 개인이나 ETF가 아니라 중앙은행이라고 봐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공포에 사서 탐욕의 판단은 단기 세력보다 10년, 20년 단위로 생각하는 공식 기관의 매수세가 가격의 바닥을 받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2024년 미국의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잇따른 관세 부과와 동맹 제재 정책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을 더 자극하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로이터와 여러 자료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의 연간 금 매입량은 트럼프 취임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이후 다시 한번 가속화되고 있고 2025년에도 1령톤 안팎의 고강도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첫째,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60% 아래로 내려와 장기 하락 추세에 있고, 둘째, 미국 국채는 더 이상 무조건 사야 하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제재, 정치 리스크가 붙은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셋째, 그 빈자리를 채우는 전략적 자산이 바로 금이라는 점입니다. 그 결과 중앙은행 금 보유량은 역사적 고점에 근접하고 매년 1영톤이 넘는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금 가격에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이 생겼습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니라 중장기 자산 배분의 방향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4-5년 동안 금의 슈퍼사이클이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개인 수준에서 중앙은행들이 하는 행동을 축소판으로 따라가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즉, 원화 달러 현금과 채권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대신 KRX 금 시장, 금 ETF, 실물 골드바 등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옮겨놓는 겁니다. 지금 중앙은행들이 하는 행동은 한 줄로 요약하면 달러와 미국 국채에만 올인하지 말고 제재 위험이 없고 누구도 못 빼앗는 금을 더 많이 들고 가자입니다. 이 메시지는 국가 차원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도 유효합니다.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줄지어 사모으는 자산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따라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률이 높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은행과 리서치 기관들이 말하는 온스당 0달러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해보죠. 2025년 12월 초 현재 국제금 가격은 온스당 200달러 안팎, 연초 이 600달러대와 비교하면 이미 약 60%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이 수준에서 0달러까지 간다는 것은 앞으로 추가로 20% 중후반 정도 더 오른다는 의미인데 과연 무엇이 이런 전망을 가능하게 만드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인플레이션과 실질금리 구조입니다. 미국의 헤드라인 CPI는 2022년 9%를 넘었던 피크 이후 많이 진정됐지만 2025년 들어서도 여전히 3%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2024년까지 5%대 고점을 찍은 뒤 2025년에 들어 두 차례 인하가 단행되면서 3%대 중후반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명목금리가 떨어지는 속도에 비해 물가가 생각만큼 안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실질금리, 명목금리, 물가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질금리가 0에 가까워지거나 마이너스로 깊게 내려갈수록 금 가격은 강한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0년대 초, 중반,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 QE 국면이 대표적인 사례죠. 지금도 비슷한 그림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대형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점점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HSBC는 2024년 보고서에서 2025년 평균 금 가격을 455달러로 제시했다가 2025년 들어
다시 상향 조정하면서 2026년에는 3,900달러 이상, 강세 시나리오로는 4,500달러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2026년 말까지 온스당 4,900달러 테스트 가능성을 언급하며 5,0달러를 충분히 현실적인 상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근거로 드는 변수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 고착, 금리 인하 사이클, 달러 약세, 지정학 리스크 확대, 중앙은행의 사상, 최대 급매수, 이 5가지가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특정 이벤트 하나에 베팅하는 투기적 전망이 아니라 이미 눈에 보이는 구조적 환경을 단순히 숫자로 환산한 결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수급, 특히 누가 얼마나 오래 사줄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앞선 파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연간 금 순매입 규모는 1,000톤을 꾸준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중앙은행은 한 번 사면 1, 2년 안에 파는 세력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보고 사들이는 롱텀 바이어입니다. 이들이 매년 1,000톤 안팎을 시장에서 계속 걷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거래 가능한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개인 ETF, 연기금 등 민간 부문 수요까지 합치면 금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다가 아니라 살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비싸다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변수는 지정학, 정치 리스크의 상수화입니다. 중동, 우크라이나, 동아시아, 남중국해, 대만 등 어느 한 곳이라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금은 즉각적인 안전자산 피난처로 부각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슈가 발생해도 일시적 쇼크로 보는 시각이 강했지만 지금은 각 지역 분쟁이 서로 연결돼 글로벌 공급망, 에너지 통화, 무역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자금은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피했다가 돌아오는 패턴을 넘어서 아예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안에 일정 비율의 금을 상시 편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숫자로 환산하면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금 비중이 2%에서 4%, 5%로 올라갈 때마다 가격은 한 단계씩 레벨업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달러 구간에서의 심리적, 기술적 의미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온스당이 0달러가 깨졌을 때 많은 분들이 역대 최고가 영역이라 부담스럽다고 느꼈지만 순식간에 3, 0, 4, 0달러로 레벨이 바뀌고 나니 이제 3, 0달러 되는 조정 구간의 저가 매수 기회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5, 0달러는 심리적으로 큰 숫자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을 감안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 만큼 금 가격이 명목상 재평가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1970년대 초 금이 온스당 35달러에서 변동 환율제로 전환된 이후 10년 만에 800달러까지 갔을 때도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가격이었지만 지금 시각에서 보면 그 구간은 오히려 저평가 시대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온스당 5,0달러 전망은 과장된 공포 마케팅도 근거 없는 낙관도 아닙니다. 실질 금리 하락, 달러 약세, 인플레이션 고착, 지정학 리스크 상수화, 중앙은행의 공격적 매수, 민간 포트폴리오, 내 금 비중 확대라는 6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도달 가능한 상단 구간이라고 보는 편이 더 가깝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5, 0달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나는 금을 아예 안 들고 갈 것인가, 포트폴리오의 5, 15% 정도는 전략적으로 편입할 것인가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금 가격 레벨과 5, 0달러 시나리오는 슈퍼사이클 안에서 어느 지점까지 동행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래도 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차라리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요? 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2025년 1월만 해도 국제 금값은 온스당이 600달러 되었는데 12월 초에는 4,200달러 안팎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원화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5년 KRX 금 시장에서 일지당 금 가격은 연초 약 9만 원 수준에서 최근 12만 원 안팎까지 올라와 연간 상승률이 30%를 훌쩍 넘는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 초반, 국내 채권형 펀드 수익률은
2~4%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금 예금 중심 포트폴리오가 사실상 실질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한 1년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물가를 더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024년 3.6%, 2025년에도 3%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 역시 2025년 현재 헤드라인 CPI가 3% 수준에서 완전히 내려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원화 달러 현금을 4~5년 동안 그대로 들고 간다는 것은 명목 금리가 3~4% 나오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이 0에 가깝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걸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정리하면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만 쥐고 있으면 벼락부자의 반대인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반대로 금을 장기적으로 들고 갔을 때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월드골드 카운슬 자료를 보면 1971년 금태환제 종료 이후 약 50년간 금의 연평균 달러 수익률은 7~8%대, 같은 기간 미국 CPI는 3~4%대, 미 국채는 5~6%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이 큰 폭의 조정을 받을 때도 있지만 장기 평균만 놓고 보면 금은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상회하는 실질 수익을 제공해온 자산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높고 실질금리가 낮은 구간에서는 주식, 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군이 흔들릴 때 금만 상대적으로 선방하거나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2025년의 환경이 바로 이런 구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을 사야 하느냐, 나중에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라는 질문은 어떻게 답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피해야 할 사고방식은 저점 한 번에 맞추겠다는 발상입니다. 4~200달러가 고점일지, 3~800달러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갈지, 아니면 4~500달러를 먼저 찍고 조정이 올지 그 단기 궤적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인간이든 AI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 우리가 확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을 분할하고 둘째, 가격을 분할하는 것, 즉 분할 매수, 분할 보유 전략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향후 4~5년을 보고 금을 포트폴리오의 10~20%까지 가져가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 목표 비중을 한 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6개월, 1년 단위로 나누어 매수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KRX 금시장에서는 0, 1지 단위까지 소액으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월급 날마다 일정 금액을 자동 이체하듯이 적금처럼 쌓아가는 골드 적립식 전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 등락에 좌우되지 않고 평균 매입 단가를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어 고점에 몰빵했다가 물리는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을 아무 생각 없이 쥐고 있는 것과 전략적으로 현금과 금을 섞어서 들고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권장되는 금 비중은 55%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 자산 노출이 큰 포트폴리오일수록 금 비중을 10~15%까지 높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 주식, 부동산, 예금, 채권이 대부분인 포트폴리오에 KRX 금시장, 금 ETF의 킨덱스 골드 선물, TIGR 금현물 혹은 실물 골드바를 통해 10% 정도를 배분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위험을 거의 감수하고 싶지 않다며 현금, 예금 위주로만 가겠다는 선택을 하신다면 그만큼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스스로 떠안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2025, 2030년 구간은 현금 가치가 서서히 침식되는 시대이고 금은 이 기간에 현금 대신 들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실물형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투자자의 핵심 질문은 지금 금을 사야 하나요가 아니라 내 전체 자산 중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금을 편입할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금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 4~5년 뒤에도 지금 손에 쥔 원화와 달러가 같은 구매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그중 일부를 금으로 전환함으로써 벼락거지를 피하고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둔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최근 몇 달 사이에 중국에서 초대형 금광 발견, 사우디에서 수백 톤 규모 금광 확인, 우주의 일경, 달러짜리 황금 소행성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instinctively 이 정도로 금이 많이 나온다면 희소성이 깨지는 것 아닌가? 그럼 지금이 고점 아닌가? 라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숫자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이런 뉴스는 단기적인 금 공급 구조를 흔들기에는 아직도 너무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먼저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례가 중국 후난성 완구 광산 일대 초대형 금광입니다. 2024년 말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후난성 핑장현 완구 금광 지하 2영면 부근에서 40개가 넘는 금맥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추정 매장량이 1영톤을 넘고 평가 금액이 약 6천억 위안, 약 8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는 랴오닝성 기존 광산 하부에서 100톤, 또 다른 지역 포함 최대 2영톤까지 추정 매장량을 잡는 슈퍼 자이언트 금광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나 보이지만 이 규모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인지가 핵심입니다. 월드골드 카운슬과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금광 채굴량은 약 300톤, 2023년 250톤에서 소폭 늘어난 수준입니다. 위에서 말한 중국 초대형 금광 1, 0, 2, 0톤은 전 세계 1년 광산 생산량의 3분의 1, 절반 정도, 다시 말해 전 세계가 8개월 동안 캘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1, 0, 2, 0톤을 지금 당장 내일부터 캐는 게 아니라 지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양이라는 점입니다. 지질 탐사 단계에서 나오는 숫자는 이 지대 전체에 이런 형태로 금이 분포해 있다면 이론상 이 정도까지 캘 수 있다라는 잠재량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 금을 상업적으로 캐려면 추가 탐사, 시추, 인프라 건설, 환경 영향 평가, 채광 설비 투자, 도로 전력망 구축 등 최소 7,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국제 금값, 인건비,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 매장량 100%가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차원으로 확대해보죠. 월드골드 카운슬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류가 캐낸 지상금은 약 21만 6, 0톤, 향후 캐낼 수 있는 지하 매장금은 약 6만 4, 0톤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 매년 300, 600톤 정도가 새로 채굴되고 200, 300톤 정도가 재활용 스크랩으로 시장에 나옵니다. 중국이 새로 발견한 0톤은 이 21만 톤 중 많게 잡아도 1% 정도에 불과하고 6만 4, 0톤 추정 매장금의 1.5, 3%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 판을 뒤집을 만큼의 양이 아니라 이미 큰 바다에 흘러드는 하나의 큰 지류 정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우디 아프리카 등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2023, 2025년 사이 사우디 국영 광산기업 마아디는 메카 인근 만수라 마사라 광산, 남쪽에서 100km 이상 이어지는 유망 금광대를 확인했고 최근에는 남부 나즈란 지역에서 금, 은, 구리, 아연이 섞인 광채 100만 톤 규모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 중 금만 200톤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도 100톤 이상 잠재 매장량을 가진 세계급 금광이 보고되는 등 최근 금광 발견 뉴스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신규 광채를 모두 합친다 해도 연삼 300톤 이상 생산하는 글로벌 광산 공급 구조를 단숨에 공급 과잉으로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 환경 리스크, 현지 인프라 부족, 자본 조달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생산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프로젝트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더 극단적인 예가 바로 소행성 16PSIK 이야기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 금속 소행성이 금, 니켈, 철 등으로 이루어져 잠재 가치가 700경 퀸틸리언 달러에 이른다고 소개하며 인류 모두를 억만장자로 만들 수 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하지만 나사 공식 계획을 보면 2023년에 발사한 탐사선이 2029년에 도착해 과학 탐사를 진행하는 수준입니다. 실제 채굴은 기술, 비용, 법, 국제정치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수십 년 이상 걸릴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뉴스가 단기 금값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0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초대형 금광 발견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추정치일 뿐이라는 점, 전 세계 연간 공급 대비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 실제 채굴 유통까지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금 슈퍼사이클의 시간축은 대략 향후 4, 5년, 2029, 2030년 전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중국, 사우디, 아프리카의 새 광산들이 일부 생산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슈퍼사이클을 꺾을 만큼 대량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공급 증가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 가격이 흔들리면 긴 호흡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슈퍼사이클 안에서 일시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금 투자자는 지하에 잠자고 있는 잠재 매장량보다 지상에 떠 있는 21만 톤의 자산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중앙은행, 기관, 개인의 매수, 보유 행태를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지금 은값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기준 국제은 가격은 온스당 약 57달러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평균은 가격이 약 28.3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1년 남짓 사이에 2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같은 기간 금이 약 60%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이번 사이클에서 은이 금보다 더 레버리지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숫자가 보여줍니다. 이 가파른 상승의 배경에는 단순히 투자 수요뿐 아니라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산업 수요 폭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버 인스티튜트의 월드 실버 서베이 2025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은 총 수요는 약 11억 6,000만 온스였고 이 중 산업 수요가 6억 8,50만 온스로 4% 증가하며 4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전력망 투자, 전기차, 인버터 변압기 등 전력 그리드 인프라, 태양광 모듈, 반도체 AI 서버용 전자제품에서 은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만 놓고 보면 2024년 PV 산업의 은 수요는 약 1억 9,760만 온스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같은 해 평균은 가격은 온스당 28.27달러로 2023년 23.35달러에서 21% 올랐습니다. 즉, 가격이 이미 상당히 오른 상황에서도 그린 전환 더하기 AI 반도체라는 구조적 흐름이 은 사용량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수요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제약도 큽니다. 은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은광에서만 뽑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광산 생산의 상당 부분은 구리, 납, 아연, 금광을 캐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은값이 올랐으니 은 생산을 2배로 늘리자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구리, 납, 아연 채굴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은 공급은 유연하게 늘어나기 어렵고 한한 실제로 실버 인스티튜트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수요가 공급을 2억 3,770만 온스 초과하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4년에도 약 1억 4,890만 온스 규모의 구조적 공급 부족, 디피싯, 4년 연속 이어졌습니다. 2025년에는 수요가 소폭 줄고 공급이 약 2%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가 약 1억 1,760만 온스로 21%가량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적자 시장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 적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상에 쌓여있는 은재고가 매년 조금씩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금과 달리 은은 산업에서 소비되는 비중이 높아 한 번 쓰인 물량이 회수 재활용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2010년대에도 은 시장은 천천히 재고를 갉아먹는 구조였고 2020년대 들어 그린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겹치면서 재고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일부 리서치에서는 은을 두고 인류가 몰래 사용하는 전략금속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 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핵심은 금과의 관계, 즉 골드 실버 레이시오입니다. 2024년 평균 골드 실버 비율은 대략 80배 안팎, 즉 금 1온스 가격으로 은 80온스를 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초 현재 금이 약 4,200달러, 은이 약 57달러라면 레이시오는
대략 73, 75배 수준으로 아직도 역사적 평균 60, 65배보다 높습니다. 이는 은이 최근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평균 관점에서는 여전히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 사이클은 금보다 짧고 더 가파르며 더 변동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조규원 대표가 강조하듯이 과거 슈퍼사이클을 복기해보면 은은 대체로 금보다 1년 정도 늦게 본격 상승을 시작해서 사이클의 마지막 피날레를 1년 정도 먼저 끝내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이클도 비슷하게 본다면 금이 대략 2030년 전후를 정점 구간으로 향한다면 은은 그보다 1년 정도 앞선 2029년 전후에 가장 강한 불꽃을 터뜨리고 이후에는 조정이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은이 금보다 더 큰 수익률을 줄 수 있는 대신 그만큼 타이밍 리스크도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식은 금은 포트폴리오의 코어, 은은 위에 얹는 스파이스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 중 금을 10% 들고 간다면 은은 3, 5% 정도까지만 가져가는 식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상장은 ETF, 해외 ETF 혹은 소액으로 직접 실물 코인 스크랩을 모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은은 하루 변동폭이 50%까지 나올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절대 단기 레버리지 비투로 접근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은 시장은 2024년 기준 6억 50만 온스의 사상 최대 산업 수요, 4년 연속 공급 부족, 그린, AI, 반도체, EV라는 구조적 성장 동력, 금보다 높은 변동성과 레버리지 효과라는 4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 온스당 $50 후반이라는 가격만 떼어놓고 보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5년 슈퍼사이클 전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금보다 짧고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후반주자 역할을 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은이 더 오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금과 은을 어떻게 조합해 나의 포트폴리오에 맞는 위험 수익 프로파일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금으로 슈퍼사이클에 올라타고 은으로 그 위에 일정 부분 레버리지 수익을 노리는 전략. 다만 그 비중과 타이밍은 항상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현재 환경에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